실제 이 4부가 남아 있는데 4부는 결론입니다. 김춘수, 김수영, 정봉건 이외에 총 7명의 시인을 지금 일관된 방법을 가지고 방법론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다시 총정리하고 시대별, 시인별 특성을 다시 한번 결론에 서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시험 범위에는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그러니까 시험 범위는 399쪽까지입니다. 오늘 진도도 거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파트는 이 책 전체의 내용, 즉 7명 시인 전체에 대한 종합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각자 참고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정확하게 김춘수부터 전봉건까지인데, 페이지로 보면 239쪽부터 399쪽까지입니다. 그래도 분량이 꽤 만만치 않습니다. 잘 준비해서 기말고사 대비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381쪽 4장 변형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한 다른 시인에 하고 비교하면 이 전봉건 시인의 경우는 반복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변주를 연구했는데 지금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 파트가 더 있습니다. 이 파트가 좀 전봉건 시인의 아주 특징적인 기법, 시작 기법, 시 형상화 방법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파트가 그래서 특별합니다. 전봉건 시인에게만 이 파트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2절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전봉건 시의 반복과 변주의 언술 구조가 핵심적 이미지들 간의 변용의 형상화 방식과 어떻게 연관하는지 살펴보려 한다. 이게 이제 이 챕터의 이 4절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반복과 변주의 언술 구조를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전봉건 시의 형상화 방법 중에는 또 특징적인 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핵심 이미지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전봉건 시집 전체, 전집이 나와 있으니까 전봉건 전집 전체를 다 읽어보면 어떤 이미지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물론 시기에 따라서 좀 이렇게 굴곡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이미지에 비해서 특별히 핵심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이 변용된다는 겁니다. 변용이란 말 알죠? 어떤 내적 연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변모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죠.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적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변용인데 제목을 보면 눈과 피, 이렇게 사선을 꺼놓은 것은 일종의 대립적 이미지라는 겁니다. 눈과 피가 대립적 이미지로 핵심적 이미지에 해당되고 빛 혹은 불과 어둠이 역시 대립적 이미지로 등장을 하고 지금 이게 모든 이미지들은 다 핵심적 이미지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계속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꽃과 새가 또 등장합니다. 가운데 점을 찍은 것은 꽃과 새는 어떤 대등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런 이미지들이 핵심적 이미지들인데 그것이 어떤 변형의 관계 속에서 등장한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이 핵심적 이미지들 사이의 변형이라는 이 시적 방법론을 우리가 일단 연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변형이란 것하고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반복과 변주가 뭔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고찰해야 하는 것이 이 챕터입니다. 전봉건 시의 다양한 이미지들 가운데 핵심적 이미지는 눈, 피, 빛, 불, 어둠, 꽃, 새 등으로 수렴할 수 있다. 각주 20번을 보면
돌이란 것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특별하게 6번째 시집 이후에 이 돌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일단 제외시켜 놓고 이런 이미지들이 있다. 상호 대립되는 이미지이지만, 그죠? 아까 사선을 그어 놓은 것은 대립되기 때문에 사선을 그어 놨습니다. 언어의 연금술을 통해 융합과 변신을 거듭하여 꽃과 새를 생성한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이미지들 간의 변용은 눈과 피라는 대립 개념, 빛이나 불이라는 이미지와 어둠이라는 대립 이미지, 개념이 아니라 이미지, 이 대립 이미지들이 결합이 돼서 꽃이 생겨나거나 새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게 변형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종의 이거는 물질적으로 따지면 연금술에 해당된다. 언어의 연금술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볼 수 있는 작품들을 이제 가지고 분석을 실제로 해봅니다. 불이라는 작품을 먼저 해봅니다. 지금까지 거의 주목하지 못한 작품이지만 반복과 변주의 언술 구조와 변용의 형상화 방식이 어떤 내적 연관성을 갖는데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작품이다. 한번 작품을 읽어보겠습니다. (382페이지에) 불이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구독령. 자, 이걸 좀 가져가세요. 온으로 켜고 잘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눈발을 내리시고 북에서는 빈 상어 위에 눈발을 날리시고 서에서는 빈 들판에 눈발을 쏟으시고 남에서는 빈 숲속에 눈발을 두으시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시다가 햇빛을 물어내는 골고루 충분하게 잘 되었는지 둘러보시느라 잠시 자리 뜨신 하느님 자리에 내가 올라앉아 새끼손가락 물어 피 한 방울을 떨구면 천지간의 분분한 하느님 눈송이에 덮여 그것도 작은 한 개의 눈송이 되었다가 2, 3월 이른 새벽 동서남북으로 부르는 풋풋한 꽃순의 꽃송이로 피어서 우리 빈 잠을 사려는 불로 타는 빛이. 네, 제목이 불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불이 우리 핵심 이미지 중에 그죠? 포함되어 있죠. 제목이 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 속에 앞에서 핵심 이미지라고 했던 그 이미지들이 거의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상당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판단했는데 선행 연구들은 이 작품에 대해서 별로 분석하지 않았어요.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변형을 살피는데 1차적으로 이 작품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반복과 변주라는 언술 구조하고 이 변형이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다. 우선 보세요.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우선 반복과 변주가 나타나는 부분 먼저 살펴봅시다. 내가 표시를 해놨으니까 잘 눈에 띄죠. 기억이라고 한 부분이 반복되죠. 그러면서 변주됩니다. 뭐뭐에서는 뭐뭐에 뭐뭐를 내리시고, 그죠? 눈발을 내리시고. 내리시고가 날리식으로 좀 바뀌고 또 쏟으식으로 바뀌고 부어식으로 바뀌죠. 이 병행구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동안 많이 공부해온 병행구문입니다. 그리고 동북 서남, 그죠? 이것도 바뀌죠. 기본 그죠? 표청 구조는 바뀌지 않고 병행구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서남북에 눈이 내리는 것을 지금 반복과 변주를 통해서, 즉 병행구문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이 일련의 초반부입니다. 전반부입니다. 동에서는 빈 언덕에 눈발을 내리시고 북에서는 빈 산허리에 눈발을 내리시고, 그러니까 동서남북, 그죠? 방위,
방향도 다르지만 장소도 다릅니다. 빈 언덕이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빈 산허리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 빈 들판이고 그 다음엔 빈 숲속이에요. 빈까지는 공통적입니다. 다 비어 있는 곳에 눈발이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주어는 어디 등장합니까? 내리시고 그랬으니까 존칭을 썼습니다. 누가 주어입니까? 누가 내리는 걸까요? 눈발을 찾아보세요. 1번 학생. 주어는 어디 있습니까? 마이크 들고. 하느님이겠죠. 그죠? 앞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중간쯤 오니까 그게 노출됐어요. 등장했어요. 보세요. 하루 종일 그렇게 하시다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존칭으로 서술어가 사용되고 있으니까 주어가 누구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뒤에 보면 하느님 자리에 내가 올라 이랬거든요. 이 눈발을 내리는 주체는 하느님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시를 잘 보면 그 역할을 누가 맡았어요? 내가 대신 시적 화자, 나라는 1인칭 화자가. 그게 어디 나타납니까? 보세요. 잘 되었는지 둘러보시느라 잠시 자리 뜨신 하느님 자리에 내가 올라앉아. 이제 내가 대신 이제 눈발을 뿌려야 되는데 하느님이 뿌린 것은 그 눈발이고 나는 대신 그 자리에 올라가서 뭘 한다는 거예요? 피를 떨군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핵심 이미지로 앞에서 제시했던 눈과 피가 이 시에 다 등장하죠. 눈과 피. 일종의 대립 개념이라고, 대립 이미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상당히 강렬한 색채 대비를 느끼게 해주죠. 눈과 피는. 자, 그런데 피를 떨구면 어떻게 돼요? 천지간에 분분한 하느님 눈송이에 섞여 그것도 작은 한 개의 눈송이 되었다가 눈 플러스 피가 된 거죠. 아까 은의 연금술이라고 그랬는데 연금술인 게 뭐예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섞어가지고 그죠? 촉매를 딱 집어넣으면 그게 화학작용을 일으키거나 뭐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연금술이잖아요. 금이 귀하니까 비싸니까 그죠? 은을 가지고도 이렇게 뭐예요? 결합을 시켜가지고 뭘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의 연금술이죠. 그걸 내가 이제 이 논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변용이다. 은의 변용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연을 보면 2, 3월 이른 새벽 동서남북으로 구르는 풋풋한 꽃술의 꽃송이로 피어서 이랬거든요. 이 꽃송이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뭐가 꽃송이가 된 거예요? 눈이 피와 만나서 꽃송이가 됐습니다. 그죠? 이해가 되죠? 예. 이미지들이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꽃송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빨간 장미든 그죠? 분홍빛 장미든 그것은 눈의 흰색과 피의 빨간색이 섞여서 이 꽃이 만들어졌다, 생성되었다. 이런 지금 상상을 가지고 이 작품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꽃이 맨 마지막 행에 가면 뭘로 다시 되죠? 불이 됩니다. 그죠? 이 이미지들은 다 독립된 이미지가 아니고 변용하는, 그래서 변용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이미지가 어디예요? 눈에서 피로, 눈과 피가 결합되어서 꽃으로, 꽃이 다시 불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분석을 좀 더 한번 세밀하게 해봅시다. 383쪽 보세요. 자, 이 작품이 네 번째 시집 필이라는 시집에 수록된 작품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네 번째 시집이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전기시와 후기시를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되는 것,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네 번째 시집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전기시와 후기시가 조금 특성이 다르거든요. 전기시는 전쟁의 폐허를 에로스의 언어로 극복하려 했고 후기시는 뭐예요? 개인의 상처와 시대적 어둠을 견인주의적 시정신으로 돌파하려 했다. 자, 이제 이 시가 이제 네 번째 시집에 수록됐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383쪽 밑에서 넷째 줄부터 이제 분석을 들어갑니다.
이 시는 병행 구문의 병렬적 대꾸가 그죠? 우리가 앞에서 반복과 변주 공부할 때 다 한 것인데 일단 병행 구문이고 변주의 유형으로 보면 병렬이에요. 그죠? 동서남북. 그죠? 점층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동서남북. 그다음에 뭐예요? 빈 언덕, 빈 사너리, 빈 들판, 빈 숲속. 병렬이죠. 그죠? 연세도, 점층도, 뭐 대칭 이런 것도 아니고 병렬이라고 일단 생각됩니다. 그런데 갈수록 어떻게 돼요? 눈이 피와 결합되고 그게 꽃이 되고 나중에 불로 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병렬적 변주가 점층적 변주로, 즉 병렬적 대꾸가 점층적 대꾸로 연결되는 그죠? 전체적인 언술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반복과 변주의 언술 구조로 분석한다면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러한 병렬과 점층의 언술 구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핵심적 이미지들의 변형이 결합되어 있는 작품이죠. 이 작품은. 자, 그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내가 처음 질문했던 그걸 이제 우리가 다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 반복과 변주의 언술 구조가 이 작품에서는 병렬과 점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병렬과 점층이라는 변주의 언술 구조가 이 핵심적 이미지가 변형되는 이 방법론하고 긴밀히 결합되어 있는 거죠.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죠. 언술 구조하고 변형의 기법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아주 묘하게 결합되어서 이 한 편의 작품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과 피가 결합되어서 꽃이 되고 최종적으로 불이 되는 이 변형의 방법론하고 반복과 변주라는 이 언술 구조가 긴밀히 결합돼서 이 한 편의 시가 그죠? 형상화되어 있으니까 그 둘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384쪽 앞에서 다 얘기한 것들이 지금 다시 좀 세밀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해봅시다. 변형의 어떤 에너지를 제공하는 게 뭘까요? 이 핵심적 이미지가 등장하는 가장 기본은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눈을 내리는 것으로부터 그죠? 이 핵심적 이미지가 형성되기 시작했으니까 눈이 없었다면 그죠? 꽃도 불도 없겠죠. 눈이 먼저 있으니까 이제 그다음 변형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했는데 여기에 어떤 동력을 제공한 것은 나라는 주체죠. 나라는 화자죠. 왜? 피를 거기다 뿌렸습니다. 피를 흘렸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전봉건 시인의 창작 방법론 속에 우리가 어떤 엿볼 수 있는 그 원리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변형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가 어디서 생기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으로 대표되는 이 자연 발생적인 이 어떤 이미지 혹은 사물 속에 인간이 피를 뿌린다는 겁니다. 즉 이건 시인으로 따지면 시인의 창조적 어떤 그죠? 노력이 에너지가 그죠? 창의적 어떤 그죠? 상상력이 그 피에 해당되는 게 있죠. 피를 가미하니까 그게 꽃이 된 거 아니에요? 작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시 작품. 그리고 거기 불로 탄다. 즉 어떤 정신에 아주 뭐예요? 충만한 정신, 그죠? 통일된 정신 이런 것이 불의 상징이라면 이 변형의 방식은 시를 창작하는 시인의 방법론 그 자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84쪽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하나님 대신 시적 화자인 내가 주체로 자리 잡아서 피를 떨구는데 이것이 바로 눈송이에 섞여 변형의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그죠? 결정적으로. 물론 하나님이 눈을 퍼붓는 그게 먼저 있었죠. 385쪽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작품은 점층적 구도를 형성하죠. 꽃이 다시 불로 가니까요. 변형의 과정은 점점 강도가 강해지고 의미가 강조되고 그죠? 그런 점층적 대꾸를 이룹니다. 자, 그 동력이 어디 있느냐, 그죠?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385쪽 넷째 줄.
이렇게 변용이 일어나는 핵심적 동인, 그죠? 원인은 주체로서 하나님 대신에 내가 자리 잡아서 피를 떨구기 때문에 생긴 것이죠. 요약하면 중간점입니다. 중반부는 반복과 변주라는 자연의 섭리 및 하나님의 은총. 이걸 자연의 섭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꼭 종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 이전에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죠? 자연의 섭리는 이미 존재하는 것인데 시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 자연의 섭리에 기반해서 그걸 토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시는 생기지 않겠죠. 인간이 뭐예요? 시인이 거기다 피를 가미해야 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꽃이고, 그죠? 그 꽃이 불이 되니까 꽃과 불은 시인의 시 정신이, 그죠? 현현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섭리 및 하나님의 은총에 인간적 행위로서 시적 상상이 개입되어서 변형이 드디어 생긴다는 거죠. 변형의 에너지는 이런 과정을 밟아서 생긴다. 이 변형의 핵심 이미지는 그러니까 피겠죠. 변형을 일으키는 핵심 이미지는 피입니다. 연금술로 만약에 따진다면 이거는 청매에 해당되는 거죠. 연금술에 뭘 막 섞었는데 뭘 결정적으로 이게 들어가야 그죠? 화학작용이 일어난다는 청매에 해당되는 건 피입니다. 눈과 대립적인 어떤 요소를 이루지만 한편으로는 대립이란 또 조화를 이룹니다. 왜? 대립만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대립이지만 이게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서 꽃을 만들어내니까. 빨간 장미나 분홍빛 꽃을 생각해 보세요. 눈의 흰색과 피의 빨간색이 섞여가지고 그 분홍빛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런 것이 이 작품 속에 나타난다. 그게 세밀한 어떤 분석과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너무 세세한 것까지 지금 다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386조 둘째 줄입니다. 이 변형의 내면적 동력은 전반부에서 병행구문의 병렬적 대꾸가 가지는 나열과 병존의 효과를 중반부에서 단어의 변형으로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적 행위, 이게 시적 상상입니다. 시인의 상상력이에요. 을 중첩하고 후반부에 점차 시상을 고조하는 점정적 대꾸의 언술 구조로 연결하면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최종 마지막 문장이 바로 뭐예요? 반복과 변주의 언술 구조, 즉 뭐예요? 병렬 점정적 대꾸라는 이 언술 구조하고 뭐예요? 눈과 피가 결합되어서 꽃과 불이 생성되는 이 변형의 방법론이 결합된 최종 문장입니다. 그죠? 결국 이 작품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자, 다른 작품 한 편 또 보겠습니다. 역시 언술 구조와 변형의 방법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손유영 읽어봅시다. 하나씩 했더니 이빨에 피가 옵니다. 새 하나씩 했더니 이빨에 살이 돋는다. 젖 하나씩 했더니 이빨에 빛이 튑니다. 핀면 붙이 했더니 이빨에 불이 듭니다. 예, 북1이라는 작품입니다. 번호가 1번인 거 봐서 북2도 있고, 그죠? 연작시로 북을 쓴 것 같아요. 이 전봉건 시인도 연작시를 많이 썼습니다. 아까 특히 돌이라는 시집은 다 돌시로 돼 있어요. 돌. 이 사람 시간만 나면 시내가에 가가지고 수석 알죠? 수석 모르나요? 돌 줍는 거. 이상하게 생긴 돌. 그죠? 이런 거. 그게 취미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를 쓰는 거죠. 돌시, 돌1, 돌2, 돌3. 이 작품은 북이란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도 상당히 구조적으로, 그죠? 반복과 변주가 일어나고 있고, 한마디로 병행구문이죠. 보세요. 뭐 하나 씹었더니 이빨에 뭐가 엉긴다. 그죠? 근데 엉긴다 대신에 이제 2년은 묻는다. 3년은 튕긴다. 4년은 붙는다. 다 병행구문이에요. 1, 2, 3, 4년이 통째로 병행구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뀌는 부분들에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지금 앞에 살펴봤던 핵심적 이미지들이 다 등장해요. 거의 다 등장해요. 보세요. 1년은 꽃이 등장하고 피가 등장했죠. 2년은 새가 등장하고 살이 등장했죠. 아까 우리가 꽃 말고도 새가 또 핵심적 이미지라고 앞에서 제시했잖아요. 3년을 보면 젖과 북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에는 북과 불이 등장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병행구문 중에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고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바뀌는 부분에 핵심 이미지들이 다 배치되어 있어요. 그 핵심 이미지들이 다 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그냥 나열된 게 아니고 변형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작품도 단순한 것 같지만 구조는 복잡해요. 자, 우리가 살펴봅시다. 그러면 우선 이 작품도 병렬이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1년, 2년, 3년, 4년이 다 똑같은, 그죠? 병행구문 형태가 4번 반복되고 거기에 꽃, 새, 젖, 북, 그죠? 그런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병렬인데 가만히 보면요, 연쇄가 이루어져요. 1년 보세요. 꽃과 피의 관계예요. 근데 이빨이 그걸 매개해요. 꽃을 이빨로 씹었더니 피가 생긴 거예요. 2년을 보세요. 새를 이빨로 씹었더니 살이 묻어났어요. 시를 보면 젖을 이빨로 씹었더니 북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뒤로 4년을 가면 북을 씹었는데 불이 나타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연결고리로 해서 그 다음 게 넘어가는 식으로 연쇄가 또 일어납니다. 기본으로 보면 병렬인데 그 안에 또 연쇄가 들어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보면 이게 점층이야. 역시 앞에 작품하고 불이라는 작품하고 거의 마찬가지인데 이게 갈수록 좀 더 강도가 강해져요. 마지막에는 역시 불이 그죠? 생성됐죠. 불이라는 이미지가. 이 작품은 이 변주의 구조가, 그죠? 반복과 변주의 구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겉으로 보면 엄청 단순한 작품인데 속으로 살펴보면 병렬, 연쇄, 점층이 다 들어있어요. 그죠? 구조를 따지면요. 그 안에 이제 핵심 이미지들이 변형을 이룹니다. 자, 그걸 이제 정리한 것이 387쪽입니다. 보세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387쪽 위에서 넷째 줄 보세요. 꽃, 새, 젖, 피, 살, 북, 엉긴다, 묻는다, 튕긴다. 이렇게 이제 일단 정리가 되거든요. 꽃과 새와 젖, 그 다음에 피와 살과 북. 자, 정리가 되나요? 각 년마다 앞에 나오는 이미지들이 꽃, 새, 젖이고, 그죠? 뒤에 나오는 것이 피, 살, 북이에요. 사연에 가면 이게 종합되어서 북을 씹었는데 불이 붙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연이 특별히 북이라고 하는 것이 연쇄를 이룹니다. 그죠? 3년과 사연의 연결고리가 되는 게 북이에요. 근데 북을 씹었더니 불이 붙었어요. 그죠? 최종적으로는 불이 생겨난 것입니다. 꽃에서 피가 생기고 새에서 살이 생겼다. 꽃을 씹었더니 피가 나고 새를 씹었더니 살이 생겼다. 이건 일단 우리가 그죠? 어느 정도 이미지들의 형성이 이해가 됩니다. 그죠? 뭐 꽃잎을 씹으면 입에 꽃잎 물이 생길 수가 있고, 그죠? 새가 뭡니까? 살을 갖고 있으니까 새를 씹었더니 살이 묻어났어. 여기까지는 1년과 2년은 일단 이해가 되는 이미지의 그죠? 전개죠. 근데 젖을 씹었는데 북이 튕겼어요. 여기서부터 비약이 조금씩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387쪽) 밑에서 셋째 줄, 북을 매개로 병행구문의 표층 구조의 변화를 줌으로써 D를 얘기합니다. 사연, 젖과 북의 불의 속성을 부여한다. 이때 북은 연쇄적, C와 D, 3년과 4년을 연쇄적 관계로 연결하는데 이를 통해 1년의 이미지들은, 자, 이게 정리된 게 388쪽이에요. 1년의 이미지들이 이런 관계를 만든다는 겁니다. 꽃과 새가 결합되어서 젖이 되고 피와 살이 결합되어서 북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게 되는가? 꽃과
새가 결합되어서 젖이 되고. 자, 1년 2연이 그죠? 1년 2연의 관계가 3년으로 종합이 되는 것입니다. 1년과 2년이 결합해서 3년이 되는 것입니다. 다 보세요. 꽃과 새가 결합돼서 젖이 되고 피와 살이 결합돼서 북이 됐다. 뭐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젖과 북이 결합돼서 불이 되었다. 이런 일종의 요약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각각이 다 핵심적 이미지들인데 이게 일종의 언어의 연금술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결국 셋째 줄입니다. 전봉건은 A, B, C, D 등 각 년에 꽃, 피, 새, 살, 젖, 북, 불. 그죠? 이게 가장 1차적인 것이죠. 표면적으로 우리가 눈에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꽃에서 피를, 새에서 살을, 젖에서 북을, 북에서 불을 요거는 각 년에서 1차적으로 그죠? 가장 현상적으로 표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변형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1차적 변형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안에는 또 새로운 어떤 조합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꽃 플러스 새가 젖이 되고 그죠? 피 플러스 살이 북이 되고 젖 플러스 북이 불이 되는 이 2차적 변형이 또 그 안에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세히 우리가 심층적으로 한 번 더 보면 겉으로 보면 첫 번째 1차적 이미지 변형 조금 더 자세히 보면 2차적 이미지 변형 이게 다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요 작품 안에 그 다음에 각각의 이미지들이 자유자재로 상호 전환하는 변형의 행사 방식을 완성한다. 이중의 변형, 1차적 변형과 2차적 변형을 다 포함해서 이중의 변형을 거쳐 생성되는 최종 이미지는 불이거든요. 그 불이 이미지가 앞에서도 북이라는 작품에도 나오지만 불이라는 작품에도 불이 최종 이미지였죠. 시의식의 최종 지향점, 최종 목표를 보여주면서 결국 점층적 대꾸를 형성하게 되죠. 그죠? 앞에 나온 이미지들을 다 수렴해서 상승시키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이 상승적 이미지니까 상승의 효과를 얻는다. 그래서 이 시는 병렬적 대꾸에서 시작하여 연쇄적 대꾸를 거쳐 점층적 대꾸로 기결하는 복잡한 과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복잡한 언술 구조 속에 이미지들의 변형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자, 그 부분 읽어봅니다. 여기서 변형의 내면적 동력은 자연의 섭리를 발견하는 인간의 상상을 토대로 A, B에서 병렬적 대꾸가 보여주는 첨가와 연대의 효과가 C에서 결합과 종합의 효과와 만나고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병렬이 연쇄가 다시 점층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적 효과와 기능들을 이 작품이 뭐예요? 변형의 형상화 방식과 긴밀히 결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CD에서 연쇄적 대꾸의 매개와 접속의 효과를 연결하면서 상승의 효과를 통해 점층적 대꾸로 기결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작품에서 이러한 두 가지 언술 구조라는 측면하고 이미지의 변형이라는 측면이 결합되어서 이 작품 한 편의 구조와 원리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념적 해석도 시도해 볼 만한데 388쪽 자 밑에서 9째 줄입니다. 병행 구문의 표준 구조는 통합성에 근거하고 새로운 구성 요소들은 암시에 의한 대체에 근거하므로 자 표준 구조는 통합적이고 암시에 의한 대체는 그죠? 전이에 해당되죠. 그죠? 통합과 전이에 해당되니까 프로이트적 압축과 전이, 락강적 은유와 한유, 들레즈적 위장과 전치 등이 이 작품 속에서 서로 교차하고 있다. 이 상호 교차가 형성하는 꽃에서 피로, 새에서 살로, 젖에서 북으로, 북에서 불이라는 1차적 변형과 아까 얘기했던 2차적 변형, 꽃 플러스 새가 젖, 피 플러스 살이 북, 젖 플러스 북이 불이라는 2차적 변형은 들레즈의 시간의 두 번째 종합. 왜냐하면 상당히 이 시에 나오는 이 이미지들도 핵심적 이미지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에로스적인 요소를 갖고 있죠. 특히 불, 꽃, 그죠?
그러니까 이 전봉건 시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주제적 특성 중에 하나가 에로스거든요. 삶 충동, 그죠? 왜 전봉건은 그런 에로스적 충동을 이 시에 표현했느냐? 시대적으로 보면 전쟁 이후에 대표적으로 전후 시를 쓴 사람이거든요. 전쟁 이후의 상처와 불행을 그죠? 이 에로스로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88쪽 밑에서 셋째 줄 시간의 두 번째 종합은 과거를 구성하고 잠재적 대상과 연관하며 에로스와 기억을 종합한다. 그죠? 에로스와 기억을 종합한다. 이 두 번째 시간의 종합의 특성이 전봉건에게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88쪽 마지막 줄 위장과 정치라는 차이의 메커니즘을 가지는 이 종합에서 무의식의 욕망은 부정, 대립, 갈등 등의 힘 이전에 물음을 던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탐색의 힘으로 나타난다. 전봉건이 죽을 때까지 꽤 많은 시를 썼는데 전집을 보면 분량이 많은데 평생을 이 비슷한 작품들 즉 뭐예요? 에로스라는 주제를 그죠? 이러한 반복과 변주를 끝까지 계속 시도했거든요. 왜 그렇게 계속했을까? 그게 바로 이거죠. 이 에로스적 충동을 계속 뭐예요? 물음과 문제 제기라는 이 어떤 시간의 두 번째 종합에 해당되는 인간의 이 시인에게 시인이 가지고 있었던 뭐예요? 수동적 종합의 능력, 그죠? 시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이 시인에게는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어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이게 단순한 에로스가 아니고 피가 들어간다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자, 두 편의 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피를 불이라는 작품에서 하나님 자리에 대신 올라가서 어떻게 피를 만들어요? 새끼손가락을 물어서 피를 한 방울 떨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피의 속성 중에 하나인데 두 번째 작품 북일이라는 작품에도 이빨로 꽃을 씹고 이빨로 새를 씹고 이빨로 젖을 씹는다는 거 이거 죽음 충동과 관련된 피가 가지고 있는 피는 에로스적 충동과 타나토스적 충동 이걸 동시에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389쪽 위에서 셋째 줄 피와 동계를 이루는 씹었더니라는 동사를 중심으로 일종의 강박관념에 의한 죽음 충동 및 주의상서와 연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그죠? 다른 시인에 비하면 특히 이 전봉건은 그런 이 타나토스적 요소가 이 피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최종적인 결론은 389쪽에 나옵니다. 2절에서 논의한 389쪽 마지막 단락입니다. 2절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눈피, 빛, 불, 어둠, 꽃, 새 등으로 대표되는 전봉건 시의 핵심적 이미지들 간의 변형은 반복과 변주의 언술 구조가 이게 관련성을 최종 정리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 기법 간의 관련성.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행위 주체의 중첩. 그죠? 하나님의 역할이 있기도 하고 인간의 역할도 있죠. 그죠? 이것이 결합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있어도 안 되고 인간만 있어도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눈을 우선 내려줘야 되고 거기다가 피를 떨구는 것은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죠. 응축하고 병렬적 대꾸가 가지는 나열과 병치의 효과. 전봉건 시의 병렬적 대꾸가 기본적으로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 다음에 첨가와 연대의 효과가 결합과 종합의 효과로 만나고 다시 연쇄적 대꾸의 매개와 접속의 효과로 연결하면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병렬, 연쇄, 점층의 이 언술 구조가 이 전봉건 시의 창작 방법의 원리를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의 원리를 이룬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하고 긴밀히 결합된다는 거예요? 바로 핵심적 이미지들이 변용되는 그 원리하고 이 병렬에서 시작해서 연쇄를 거쳐서 점층으로 가는 이 언술 구조가 상승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독립된 게 아니고 서로 결부되어서
전봉건 시의 구조와 원리, 시 창작 방법의 원리를 이룬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다시 연쇄적 대꾸의 매개와 접속의 효과로 연결하면서 상승의 효과와 만나. 이게 상승의 효과가 만나는 게 점층적 대꾸죠. 기결하는 과정에서 그 에너지가 바로 변형의 에너지고 반복과 변주의 그 원리가 된다. 그러나 이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분석을 좀 심층적으로 해보면 이 두 가지 그죠? 요소가 결합된 것이 바로 전봉건 시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전봉건의 작품에 나타나는 반복, 그 다음에 변주, 그 다음에 변형, 이 세 가지 측면을 분석해보고 해석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 390쪽에 나오는 맺은말은 지금까지 내용을 총정리한 것입니다. 전봉건만 그렇지 않고 김춘수, 김수영 뿐만 아니고 이 교재에 나오는 모든 논문들이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이 마지막 맺은말 이걸 잘 기말고사 대비할 때 활용하면 준비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학기 강의는 끝났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좀 받고, 아까 다시 한번 공지한 대로 남아있는 일정이 있습니다. 기말고사와 최종 리포트. 자, 혹시 질문, 뭐 어떤 질문이 더 괜찮으니까 이번 학기 수업과 관련된 질문 있는 학생? 예, 질문이 없으면 자, 이번 학기 강의를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